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아주 재미난 낭만파 시대 슈베르트의 모든 것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으며 오늘 확실히 진실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가곡의 왕, 짧은 생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옥같은 멜로디로 1200개의 곡을 작곡하고도 살아생전 가장 빚을 못 본 슈베르트. 화가 중 가장 가난한 화가 누굽니까? 반 고흐. 가장 가난했던 음악가는 슈베르트입니다. 가곡의 왕 슈베르트의 조상은 체코며 오스트리아 흥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4명의 형제 중 12번째, 5명만 살아남으며 그가 15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교장 선생님, 슈베르트가 음악의 신동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5살부터요 아주 엄격하게 음악 교육을 시키지만 슈베르트가 성장한 후 음악가가 되는 것을 가장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 형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형의 실력이 바닥나자 동네 교회 선생님한테 작곡가 이론을 배웠지만 선생님 실력도 바닥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최고 교육기관인 슈타트 콘빅트 궁정기숙신학교에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곳의 음악학장이었던 모차르트의 라이벌 살리에리를 만나 지도를 받습니다. 이 신학교에 성가대는 르네상스 시대 때 발족한 그 유명한 빈소년 합창단이며 노래를 깨꼬리처럼 해서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슈베르트는 변성기가 올 때까지요 그곳에서 합창단에 있었습니다. 하이든도 빈소년 합창단 단원이었고 모차르트는 그곳에서 오전 미사 때 지휘를 했으며 베토벤은 17살 때부터 거기서 반주를 했습니다. 슈베르트의 31년간의 짧은 인생은 늘 가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를 그렇게 만든 3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친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친구, 오늘은 수입이 좀 생겼어. 내가 한 턱 낼게. 그는 허구한 날 친구들과 어울렸고 그것이 슈베르트 발전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되며 그의 명까지 재촉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둘째, 그는 경제관리와 비즈니스의 빵점. 지갑은 항상 비어 있었으며 인생에서 5번이라는 좋은 기회가 오지만 다 놓치고 맙니다. 슈베르트, 월세 낼 돈이 없다며? 우리 집에 와서 지내. 대신 손님들이 오면은 연주도 해주고 또 작곡 선물도 줄 거지? 고마워 친구. 잠만 재워준다면 당연히 공짜로 연주해 줄게. 수줍음이 많고 말을 더듬던 그는 친구들 집에 전전하며 보수 없는 연주로 불려다니기가 일쑤였고요. 작곡이 완성되면은 이 친구 저 친구 나눠주기가 바빴습니다. 슈베르트 나도 작곡 하나 해줘야지. 그래 너도 해줄게. 당시 유명 작가 실러는 평론 그 잡지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피아노 치는 여자는 정숙하며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 중산층에서는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낭만파 시대 비엔나 도시의 자녀들은요 피아노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고 음악가들은요 중산층의 자녀들을 레슨하며 소품들을 작곡 살롱이나 이벤트에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연주 활동까지 하며 경제적으로 꽤 괜찮았습니다. 물론 슈베르트도 귀족들 자녀들이나 이렇게 부인들을 레슨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좋아하며 풍요를 즐기던 슈베르트는 돈을 절대 모을 수가 없었고 또 집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레슨해 주는 것이 이렇게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출판사에 교섭도 없었습니다. 3번째, 그는 어릴 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9명이나 죽고 청소년 때 어머니까지 죽는 모습을 보아온 그는 늘 가난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장 슬픈 음악에 나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작곡만 하다가 가도 괜찮아. 카타르시스. 그에게 슬픈 과거가 없었다면 그런 주옥 같은 음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가슴이 저릴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어간 피아노 곡을 작곡하고도
죽기 1년 전에야 피아노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는 주로 기타를 사용했고 환타지같이 이렇게 어려운 곡은 스테이지에서 다른 피아니스트를 이렇게 주로 연주를 해주었으며 그 중에 멘델스존의 시스터 파니도 있었죠. 그는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아니라 자신의 곡을 연주할 때 이렇게 책장을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였습니다. 그의 짧은 인생에 5번의 찬스가 옵니다. 그가 23살이 되던 해 그에게 대단한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술, 음악, 문학을 논하는 그 당시 유행하는 살롱 슈베르타데를 발족한 것입니다. 낮이 긴 이 유럽에서는요, 저녁 6시부터 밤 9시 그 이브닝 음악을요 세레나다라고 부르고 밤 9시부터 녹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캐톨릭 기도 시간에서 나온 것이며 7세기에 발족한 그 이슬람교도 하루에 5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슈베르티아데는 슈베르트와 그 이브닝 음악 세레나데를 이렇게 합친 합성어며 보통 이른 밤 8시에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이 전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슈베르티아데를 열자 작가, 예술가, 금수저, 자녀, 학생들, 음악가들이요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의 가곡들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힘을 합친 신성 로마 제국으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그 전쟁 이후에요 경찰과 군인들은 아주 촉을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슈베르티아데를요 혁명적 모임으로 이렇게 의심을 했고 깊은 밤 음악회를 마치고 나오는 그 4명의 친구들을 붙잡습니다. 어이, 이리 와봐. 작당이라니, 우린 슈베르티아데 멤버라고 짜샤. 넌 예술 가곡이 뭔지나 아냐? 무식한 것. 술을 한잔한 친구들은 의심받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요 경찰에게 욕설을 했고 드디어 몸싸움까지 일어납니다. 경찰들은 그 중에 시인 요한 샨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오스트리아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슈베르티아데 멤버들은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 결국 슈베르티아데는요 방탕한 자들의 사교 장소가 되고 맙니다. 그 중에는 슈베르트 음악의 부침이라는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붙여준 시인이자 바람둥이 프란츠 쇼버가 있었어요. 슈베르트, 기분 전환도 할 겸 배추로 딱지나 떼어줄 테니 날 따라와. 배추로 딱지? 고마워. 슈베르트가요 잘 나가던 25살 때 그 친구를 따라 사창가를 드나들기 시작. 2번이나 매독에 걸렸고 미완성 교향곡뿐이 아니라 많은 곡들을 완성하지 못한 채 2년간 매독 증세를 고생하면서 계속 치료만 받아야 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성격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수줍었던 그가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며 음담패설을 서슴없이 하는가 하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있다 정신을 차린 후 다시 작곡에 전념합니다. 슈베르트는 낭만파 음악 역사에 새로운 장르를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그전에는 성악하면은 보이스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그는 시와 노래 그리고 반주 이 세 박자를 아주 동등하게 다룬 독일 가곡 리틀 세상에 내놓습니다. 슈베르트는 섹스피어, 클라우디우스, 레슈타프, 슈바르트, 밀러, 괴테 그리고 하이네의 시를 아주 좋아했으며 그들의 시를 가곡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시의 뉘앙스에서 오는 감각적인 그 음률과 리듬, 시를 최대한 아름다운 멜로디로 트랜스포한 성악 파트, 독주곡으로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그 피아노 반주 파트,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현대적 리트는 독일 낭만주의 문학, 예술, 음악을 이렇게 한데 모은 예술 가곡이었습니다. 겨울나그네,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송호, 마왕, 죽음과 소녀, 세레네다, 아베 마리아, 그의 20대 초는요 그야말로 마스터 작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절정기였습니다. 드디어 슈베르트가 이름을 날릴 2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삶의 모델이었던 베토벤과 괴테, 드디어 괴테를 만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낭만파 시대 때는요, 이 유명한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발탁이 되면 인생 개런티. 유명한 그 브람스와 베를리오즈도 슈만의 눈에 파바박 들어와가지고 그의 잡지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마침 슈베르트의 친구 한 명이 괴테의 고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괴테의 시로 마왕을 작곡했다네. 자네 친구 그 괴테 고문 젤터에게 내 곡을 괴테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 걱정 말게. 그리고 괴테 고문 젤터의 손에 마왕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하잖아? 나는 지금 바빠. 쓰레기통으로 굿바이. 그 대작품 마왕은 젤터의 심통으로 괴테 손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슈베르트가 세상을 뜨고 마왕을 듣게 된 그 괴테는 깜짝 놀라며 안타까워했죠. 1822년 그가 25살이 되던 해 세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슈터인마르크 음악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되면서 그 기념으로 2악장 교향곡을 작곡해가지고 음악협정에 보낸 것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며 이 곡을 좋아할 거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거 뭐야? 교향곡은 4악장인데 2악장만 보냈잖아? 에이, 미완성이군. 쓰레기통으로 굿바이. 결국 그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은 2악장이라는 이유로 세상 빛을 보지 못했고, 슈베르트가 세상을 뜬 지 30년 후에야 원본이 발견되면서 대박이 납니다. 네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베토벤에게 새로운 곡을 선보일 때가 온 것입니다. 사실 베토벤은 슈베르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베토벤이 워낙 유명해 감히 이렇게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에 마왕을 괴테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 이번엔 내가 직접 베토벤 선생님을 찾아가 새로운 곡을 보여드릴 거야. 가슴이 뛴다. 악보를 끼고 빠른 발걸음으로 베토벤 집에 도착한 그는 너무나 큰 쇼크를 받고 말았습니다. 베토벤은 병석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숨을 가쁘게 쉬며 심하게 기침을 해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슈베르트의 작곡을 이렇게 훑어본 그는 아주 힘들게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슈베르트, 우린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했어. 자네는 그야말로 신성하게 빛나는 불꽃일세. 드디어 베토벤이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슈베르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베토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가 베토벤의 장례식에서 피아니스트 훈멜 그리고 체르니와 함께 성화 봉송 주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장례식 초대장 3월 29일 오후 3시 슈바이츠 슈파이어 스트라세 200번지 베토벤의 집에서 출발. 그날 밤 슈베르트는 친구들과 선술집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합니다. 우리가 묵고 온 베토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 중에 다음에 갈 자를 위하여. 친구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이봐 슈베르트, 재수없이 누가 다음에 간다는 거야? 드디어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베토벤에게 인정받은 슈베르트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베토벤이 죽은 같은 해에 겨울 나그네와 14곡이 들어간 그 백조의 노래 그 앨범을 발표했는데 생애 처음으로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야.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대박도 잠시. 악마라고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나타나서 관객들을 다 휩쓸어 갑니다. 파가니니가 인간이 아니라고? 응, 인간으로서 도저히 연주를 할 수 없는 악마의 연주를 해? 그래? 어디 가보자. 너도 나도 음악가들도 모두 악마의 연주를 보기 위해서 파가니니의 연주회를 다 몰려갑니다. 슈베르트의 곡은 멜로디가 아름답지만 너무 칙칙하고 어두워 왕따를 당하고 맙니다. 게다가 좌절한 슈베르트에게 불행히도 장티푸스라는 병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1년 전 베토벤 장례식을 마치고 선술집에서 친구들과 건배하던 그 말이
자신의 운명을 예고한 것인지 그는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슈베르트가 그 베토벤을 떠나보낸 해 자신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또 베토벤을 위로하면서 그 겨울 나그네를 이렇게 작곡했는데 이건 제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슈베르트는 겨울 나그네가 아니라 빈터하이즈, 겨울 여행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이거 잘못 번역한 것을 한국인들이 그 일본 강점기 때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죠. 백조의 노래 그 앨범의 4번째 곡이 지금 듣고 계시는 세레나데입니다. 그는 모차르트처럼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수정하는 법이 없이 악상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은요 바로 석필로 이렇게 작곡을 바로 했습니다. 이 세레나데도 그가 친구와 함께 그 선술집에서요 그 바로 이렇게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메뉴판 뒤에 재빨리 달필로 적은 것입니다. 슈베르트는 살아 생전 이름도 날리지 못했지만 사후 브라함스와 멘델스존, 슈만 그리고 리스트에 의해서 공연 연주 편곡 그리고 이렇게 잡지에 알려지면서 뒤늦게나마 불티나게 팔리고 대박이 납니다.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은 늘 한 발짝 뒤에 명성과 부가 뒤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너무 못생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볼까요? 156cm의 작은 키와 동글동글한 체구, 친구들은 그를 슈반머리라고 불렀습니다. 슈반머리는 독일어로 작은 버섯, 작은 고추라는 뜻입니다. 남자로서는 아주 치욕적인 별명, 조세프 텔처가 그린 그림입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있죠? 그는 늘 상하기 일보 직전 소금을 듬뿍 뿌려놓은 음식을 헐값에 사 먹거나 찌꺼기 음식을 받아 먹고 내 얼굴이 늘 부어 있었다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에게는 사랑이란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슈베르트가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그는 짧은 생에서 몇 명의 사랑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도 했었어요. 아름다운 피아노 그 듀엣 판타지도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성과 함께 치려고 작곡한 것이었고 리텐탈 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슈베르트의 가곡을 노래한 성악가 테레제 그룹을 열렬히 사랑한 끝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를 왜 모든 것을 바칠 거야?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는 혼인 동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남자가 장가갈 때 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안 되면 결혼 허가를 주지 않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수입이 없던 슈베르트는 결국 약혼이 파혼되고 가슴에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슈베르트 묘는 그의 유언대로 베토벤 옆에 묻히게 됩니다. 비엔나에 있는 센트럴 파크입니다. 묘 주변에는 슈트라우스 그리고 브라함스 묘가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물질적으로 남긴 것은 오직 신발 몇 컬레와 옷가지 몇 개 그리고 죽기 1년 전에 갖게 된 피아노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짧은 생에 주옥 같은 선율로 작곡한 1200개 남짓한 곡들은 그의 순수한 영혼이 담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유산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줄 것이며 영원할 것입니다. 슈베르트의 맑은 영혼을 위하여 건배.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